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시작은요. 지난주에 그 앞에 것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교재 25쪽 DL의 세대 구분 요거 바로 앞에 이 보그만의 두 가지의 관점에서의 DL이라는 거 요거 우리 PT 자료에 5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그만의 두 가지 관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적인 관점이냐, 문헌 정보학적인 관점이냐, 그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컨텐츠의 내용보다는 그 수집이나 관리 이런 쪽에 좀 더 치중하는 반면에 라이브러리 사이언스, 문헌 정보학은요 디지털 정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정보 서비스를 행하는 거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공학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컴퓨터 공학과 결부되어졌을 때 이 프로그래밍 중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서관 현장 서비스 중심이 문헌정보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중심 공학적인 거는 좀 2차 산업, 생산, 재화의 생산과 좀 더 관련이 있다면은 이 문헌정보학 쪽은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 도서관 자료, 그 자료의 유통과 또 정보 서비스의 중심으로 행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차 산업 중심이냐, 3차, 4차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 중심이냐. 이 4차 산업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요 다음에서 다 설명해놨습니다. 자세하지는 않겠고요. 단지 이 콜린 클락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1, 2, 3차 분류는 아마 초중고등학교에서 오래전부터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3차 산업이 워낙 많이 세분화되어져서 4차 산업은 정보, 의료, 교육, 정보, 의료, 교육이라는 한마디로 좀 지식 집약적인 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보학, 문헌정보학 쪽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는 아무래도 이런 3차와 4차 쪽에 중심이 맞춰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잘 한번 생각을 하고 지난 시간에 요것도 얘기했죠. DL의 세대 구분. 우리 PT 자료 59쪽입니다. 잘 따라가요. 버클랜드 도표 이 앞에서도 했었어요. 지난주 말고도 했었는데 요거는 도서관의 호칭을 기계화 도서관이라고 칭하면서 1세대의 전통적인 페이퍼 중심의 종이 중심의 자료에서 3세대의 완전히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다. 근데 그 과도기도 지금 현재 같으면 도서관 업무와 자료 같은 걸로 봤을 때 도서관 업무는 1세대처럼 1세대에서 발전되어져 가지고 3세대처럼 디지털화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이미 대학 도서관, 연구소에 있는 전문 도서관 중심으로 그런 쪽은 거의 완료가 됐어요. 도서관 업무의 자동화. 그렇지만 자료는 여전히 1세대에 가까운 종이 미디어 중심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발전되어가는 버클랜드의 도표와 더불어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재에 25쪽에 있는 그 DL의 세대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나눴을 때 1, 2세대는 EL, Electronic Library, 전자도서관 중심이라고 보면은 3세대는 이제 디지털화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유비쿼터스화 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래에 좀 더 디지털 도서관, 유비쿼터스 도서관이 발전되어져서 4세대, 5세대로 좀 더 발전돼 가면은 여기에 더 추가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하면서 우리 교재의 그 도표의 2세대 거 보면은 사례로서 2세대의 사례로서 연세대, 이화여대, 계명대라고 나와 있는데 계명대의 자체 개발 시스템이 그만큼 우수했다 하는 것을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인하우스 시스템, 자체 개발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붙여가지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추가로 설명하겠고요. 우선 이 롤리의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비되는 거냐? 아까 버클랜드의 도표 기억나죠? 거기에서 비교되어진 거는
문헌정보학적인 관점과 컴퓨터 공학적인 관점을 비교한 겁니다. 문헌정보학적인 관점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버클랜드의 도표 라이브러리 사이즈 관점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3개서를 나눴다면은 로울리라는 학자는 어차피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LAS라는 거는 뭐 안 적어도 알겠죠. Library Automated 도서관이 자동화되어진 시스템이다. 요걸 줄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다 적진 않아도 알겠죠, 그죠? Automated System을 세대별로 쪼갰는데 요거는 무슨 관점? 컴퓨터 공학적인 관점이다 하는 게 대비되어지는 겁니다. 버클랜드 대 로울리 어떻게 차이나를 한번 봐봐요.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적인 관점에서 1세대, 2세대 발전은 이 소프트웨어 언어적인 측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되던 거에서 좀 더 발전되어진 C와 어셈블리 언어 중심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4세대 언어 뭐 이후로도 앞으로도 발전돼 가겠죠. 이런 식으로 발전돼 가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뭐 독점적인 데서 관계형 DB 그러다가 객체 지향형 DB 이런 식으로 발전돼 갑니다. 뭐 데이터 교환도 용량도 시스템의 구조란 측면에서도 각각의 이러한 특성을 가집니다만 가장 그 기본이 되어지고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인터페이스의 측면입니다. 인터페이스 그러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페이스 얼굴이죠. 인트라는 건 2개 이상이 뭐뭐 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촉면이란 뜻이에요. 뭐와 뭐의 접촉면? 인간이 컴퓨터와 접촉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interaction이라는 말과 통하는데 interaction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인간과 컴퓨터가. 한마디로 인간이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요 3가지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1세대 가장 오래된 거는 명령어 기반입니다. 명령어, 커맨드 알죠? 그죠? 커맨드 드리븐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명령어 중심에서 메뉴 기반으로 그리고 GUI 기반으로 GUI라 하는 거는 원래 Graphical User Interface의 약자죠. 그러니까 명령어 중심이다. 커맨드 driven이라고 하면 드라이버의 분사 형태의 단어죠. 그죠?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커맨드 드리븐. 역시 점 찍는 건 참 안 되네요. 커맨드 드리븐. 명령어 중심이다. 하는 게 1세대였다면은 2세대는 어떻다? 메뉴 드리븐. 우리 식당 가면은 메뉴 드리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좀 길게 따라서 이야기하면 커맨드 드리븐 시스템 이렇게 적으니까 이것도 메뉴 드리븐 시스템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메뉴에 의해서 움직인다. 메뉴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 그 메뉴를 안 주면은 명령어를 내린다. 뭐 종업원한테 명령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물건을 주문할 때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렇지만 맨날 가던 식당은 메뉴표 안 봐도 뭐 여기 왔을 때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뭐 그걸 하는데 가격은 얼마인 것 같더라. 뭐 날씨가 추울 때는 공깃밥 그냥 할 게 아니라 그걸 좀 데워가지고 먹는 돌솥밥 형식의 걸 하니까 좋더라. 이걸 아니까 주문표 메뉴 줄라 그러면은 그거 안 봐도 되는데 메뉴 주고 이제 종업원이 자기 딴데 주문을 딴 데도 받아야 되니까 갈라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 지금 갈 필요 없이 메뉴판 안 보고도 우리는 여기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된장찌개와 그 음식은 좀 덜 짜게 해주면서 그 돌솥밥을 같이 해달라. 그래 이야기하면은 가져주잖아요. 그리고 꽁치찌개 뭐 고등어 구이라는 거를 항상 추가로 하니까 좋겠다 싶으면은 그거 별도로 또 추가로 고등어 구이가 한 5,000원 한다 그러면은 그걸 추가로 주문하는 거. 그게 메뉴의 역할입니다. 이 메뉴는 컴퓨터에서는 어디 나옵니까? 이 메뉴는 보통 우리가 메뉴 드리븐 시스템 했을 때는 이 상단의 탑 메뉴로 그죠? 상단의 탑 메뉴에서 그걸 풀 다운해서
잡아당겨 내려가지고 그곳에 있는 걸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뭐 잠시만 이런다면 이거 뭐 지우면은 또 다시 이거 해야 되니까 일단 메뉴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풀다운 메뉴 드리븐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풀다운 풀 잡아당겨 내리는 겁니다. 풀다운 메뉴 드리븐 시스템은 한 예고 그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쪽에서 가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키를 누르기 전에 뭐 슬래시를 누른다든가 뭐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키 한 글자만 눌러도 S라고 누르면 저장이 되도록 슬래시 하고 나서 P를 누르면 또 저장이 되도록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싱글 키 메뉴 드리븐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키 하나만 딱 눌러가지고 메뉴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의 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메뉴 드리븐 시스템이라면 3번은 뭡니까? 조금 전에 했던 GUI. GUI는 무슨 뜻입니까? Graphical User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Graphical User Interface. 우리 흡사 그 아이콘 같은 거 쓰잖아요. 아이콘. 그 윈도우즈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익숙하니까 뭐 커맨드 방식이겠고 명령어 방식보다는 이게 더 익숙할 텐데 그 윈도우즈 바탕 화면에서 많은 아이콘이 있으면 그걸 한번 클릭하면은 선택이 되어지고 두 번 더블 클릭하면은 그게 실행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 그게 GUI 방식이죠. Graphical User Interface. 그래픽으로 이용자가 유저가 인터페이스 한다. 컴퓨터랑 접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온 거를 조금 전에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롤리의 도표에서 인터페이스가 명령어 기반이고 메뉴 기반이고 GUI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메뉴 기반의 거는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압니다만 좀 전에 얘기했던 풀다운 메뉴 방식은 이런 데 있죠. 아래 한 그릇 한번 봐봐요. 이거는 지금 탑 메뉴가 위에 있으면서 이 메뉴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잡아당겨 내리는 거죠. 풀다운. 잡아당겨 내리는 게 딴 거 없이 요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자, 방금 여기로 가니까 어때요? 파일이라는 곳에서의 섭 메뉴들이 파일이라는 곳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섭 메뉴들이 이렇게 잡아당겨 내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거 왜 이렇죠?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자, 이 파일을 여는데 어느 위치에서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롤리의 두 번째 거 메뉴 기반 방식의 거. 이 대표적인 게 풀다운 방식이죠. 파일이랑 이걸 클릭하면은 이 밑으로 풀다운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잡아당겨 내려졌잖아요. 이곳에서 인쇄하고 싶으면 Alt P라는 단축키를 눌러도 되지만 빨리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커맨드 방식으로 Alt 키 누르면 됩니다. 근데 만약 하려 그러면은 인쇄라는 곳에서 인쇄라는 섭 메뉴를 선택하면은 화면에서 이런 게 뜨죠. 이곳에서 문서 전체를 할 건지 한 페이지만 할 건지 아니면은 일부분을 선택할 건지 이런 걸 주로 정해 가지고 여러분이 프린트아웃 하죠. 이게 풀다운 방식입니다. 뭐 근데 요거만 있다는 게 아니죠. 풀다운 방식은 이 파일이라는 걸 잡아당겨 내려졌을 때 저장할 때는 Alt S 뭐 이런 데서 Alt S 해도 되지만 요걸 저장하기 눌러버리면 되고 그죠? 불러올 때는 Alt O 눌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죠. 자, 요게 이제 메뉴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풀다운 방식인데 왼쪽에 이런 메뉴가 쭉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내는 메뉴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싱글 키 하나만 눌러가지고 메뉴를 실행시키는 그런 방식의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메뉴 방식의 다양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어떤 학자들은 요거를 GUI도 사실은 일종의 메뉴 시스템의 하나가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도 그렇게 보면 돼요. 바탕화면에 있는 수많은 이 메뉴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메뉴에서 내가 원하는 아래 한글 파일 실행시키고 싶으면 요걸 더블 클릭한다. 아니면은 PDF 파일 실행시키면 요걸 클릭한다. 아니면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DocJoom Create Pro라는 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자 하면은 한번 딱 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은 지금 실행시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선택하는 거죠. 이 바탕화면에 많이 있는 파일들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그냥 선택하거나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메뉴 방식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버전업이 확실히 되어졌으니까 요거는 달리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버전을 이렇게 1세대는 명령어 기반, 2세대는 메뉴 기반, 3세대는 구이 기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롤리의 방식, 컴퓨터 공학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고 앞에 잠깐 나왔던 이 버클랜드는 라이브러리 사이언스의 관점이다. 뭐 보는 방식이 다 달라요. 항상. 그게 좀 대비가 극명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랬죠. 이 롤리란 보고만의 형식에 의하면은 도서관 현장 서비스 중심으로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이 컴퓨터 공학적인 관점이 도입된 것은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행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용자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면 도서관 현장 서비스가 중요하고 3차와 4차 산업 중심에 이러한 게 버클랜드의 도표에서 좀 많이 드러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롤리의 방식은 요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도서관 요 내용을 보면은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후에 요 나오는 내용들 내가 줄을 쭉쭉 끊었는데 요거는 옛날에 디지털 도서관론의 내용이 또 도서관 자동화의 내용이 많지 않을 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도 설명도 하고 객체 지향인도 하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도 사실 일정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다가 날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수강할 때 그 내용을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뭐 줄을 쭉쭉 끊었다는 건 이 수업과는 관련 없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남겨둔 겁니다. 자,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 우리 교재 25쪽에 도표에서도 나왔지만 26쪽, 27쪽에 거기 부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1세대, 2세대, 3세대 DL을 도표로서 나타냈던 걸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 추가로 했는데 이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의 현황 이걸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던데 몇 번 이야기했는 대로 인하우스라는 시스템과 패키지 시스템 혹은 요거는 같은 말로 다른 말로 참 그 턴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요 두 가지로 원래 대별되어 있었습니다. 인하우스 할 때 인하우스의 뜻이 뭔지 압니까? 하우스, 집이죠. 집 안의 시스템이다. 근데 집은 아니겠죠. 이 하우스라는 건 옥내의라는 인하우스라는 뜻도 있고 또 건물 내의라는 뜻도 있고 기관 내의 시스템이다. 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의미로 인하우스라고 씁니다. 패키지 시스템은 어떠냐? 여러분들 패키지는 여러분들은 뭐 요즘 아무래도 배낭여행을 선호하고 이러지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만 해도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뭐 예약하고 자기가 잘 아는 그런 동네 가더라도 그 숙박 시설, 교통 시설 아니면 음식 먹는 식당 이런 거 찾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죠. 누구한테? 여행사에, 가이드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패키지라는 거는 모든 걸 다 묶어가지고 준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배낭여행을 가려고 그러면은 뭐 현지에 가기 위한 비행기편, 현지 도착해서 거기에서 버스나 택시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디에 가면 우범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으니까 좀 불안합니다. 또 그게 식당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숙박실은 뭐 이 인터넷 예약 안만 해놨다 해도 가보지 않고는 또 가서 직접 보는 것만큼 다릅니다. 현재 가이드들은 그쪽은 훤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묶어서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비용이 비싸게 치냐? 사실은 배낭여행,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가지만 그 배낭여행 이런 것보다도 더 싸게 치기도 합니다. 왜냐? 비행기 좌석 같은 거를 여행사에서 한꺼번에 뭐 속된 말로 도리한다 그러죠. 막 20석, 30석, 많게는 한 40석까지 한꺼번에 하니까 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항공사 이용하면은 뭐 한 사람 앞에 10만 원인 거를 40명 하면은 원래는 400만 원 줘야 될 거를
만약 10만 원짜리 비행기표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쳤을 때 그거를 너한테 저 10만 원짜리 좌석 40개를 막 200만 원에 해주겠다. 그래도 비행사,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현재 식당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그게 얼마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 비용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하고도 더 싸게 칠 수가 있어요. 자, 그 패키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턴키 할 때요. 턴키는요. 키를 돌린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교도관이란 뜻도 있지만 요거는 그 일괄 공급 체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다 한꺼번에 준다 그런 이야기죠. 또 어떻게 보면 완성품 인도 방식의 완성되는 걸 한꺼번에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키지 시스템을 어떤 도서관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얻어냈다. 뭐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국내에 현재 국립대 중심의 아이넥, 퓨처 누리 이런 게 좀 더 메이저 업체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딴 것도 있습니다만 퓨처 누리나 아이넥 이런데 가면은 우선 돈 줘가지고 그게 뭐 비싼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걸 이 일만 계속하는 그런 직원을 보내가 설치해주고 추후에 그 시스템을 팔아먹었으면 AS까지 다 해줍니다. 뭐 하드웨어도 이 사람들한테 뭐 살 수도 있고 일단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그 사람 사는 거죠. 오펙 시스템을. 그런데 이 오펙 시스템을 예를 들어 아이넥에서 주문해가지고 샀다. 그러면 추후에 AS까지 다 해도 되니까 어떤 기관의 입장에서는 인하우스 시스템 같으면 한 개 기관에서 이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비용이 원래 이 패키지 시스템 하던 것보다도 기관 내에서만 사용하는 인하우스 시스템이 더 비싸게 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거의 멸종됐어요. 국내에서는 멸종됐습니다. 근데 국외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좀 큰 대학들 중심으로 이런 데는 남아 있습니다. UT 그러면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를 UC라 그러는데 이런 대학들은 캠퍼스가 한 군데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시스템 같으면 서울에 있는 건 서울대, 대구에 있는 건 경북대, 부산에 있는 건 부산대, 또 광주에 있는 거는 전남대 이런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쭉 다 우리나라 내에 있는데 전부 다 내셔널 유니버시티 인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인 대구, 인 부산, 인 광주 이런 식으로 다 연계되어 있으면서 같은 시스템을 쓰니까 막 자체 개발했는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도 막 그게 그 버텨내는 겁니다.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해외에서는 드물게 좀 남아 있어요. 해외에서는 자체 개발 시스템, 인하우스 시스템이 우리말로 하면 자체 개발 시스템입니다. 요게 좀 남아 있고 뭐 그래도 패키지 시스템으로 메이저 시스템들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런 걸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과거에 인하우스 시스템으로 연세대, 이화여대, 계명대 우리 책에 있는 도표 있죠. 이런 것도 괜찮았고 서울대 것도 물론 괜찮았습니다. 솔라스 그러는 게 이게 아이넥 이런 데서로 지금 넘어가 있는데 서울대 쪽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포항공대 것도 참 좋았어요. 뭐 딴 데 거 조금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한 탑 5 정도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막 거의 다 사라졌고 패키지로 전환된 게 몇몇 개시겠습니다. 자, 뭐 그러고 국내 걸로 쭉 꼽으라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어떤 시스템이 더 좋다 또 이런 거를 직접 이용해 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전문가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해 주는 거죠. 뭐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다 설치해 버립니다. 자,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그 오펙 그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하는데 이 패키지 시스템은 아무리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우리 교재 26쪽, 27쪽에 있는 거 1, 2, 3세대 디지털 도서관 지금 앞에 있는 도표하면서 다 했으니까 28쪽에 DL의 기본 요건 요걸 하기 전에 시기별로 본 목록의 변천 과정과 데이터 이용 형태 이런 게 좀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들 많이 걸려요. 이 도표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정보 검색론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목을 수강한다든가 할 때 그걸 좀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정보 검색과 관련되어지는 거기도 하지만은 목록도 변천되어지고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이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60년대, 70년대 요 비교를 할 때는 배치 시스템과 온라인 시스템, 온라인 검색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배치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요게 일괄 처리,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한다 하는 말을 일괄 처리라고 하죠. 한꺼번에 일괄 처리, 일괄 처리. 근데 그게 온라인하고 왜 상대되는 말이고 이게 왜 발전된 형태냐? 한꺼번에 모아 처리한다는 건 온라인으로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료 같은 게 어떻게 새로 생성되면은 그걸 요즘과 같은 뭐 USB나 SD 카드 이런 건 택도 없고 그때는 당연히 없었고 여러분이 대부분이 그걸 못 접해 봤을지도 모르는 디스켓 3.5인치 플라피 디스크 혹은 5.25인치 플라피 디스켓 뭐 용량은 형편없죠. 거의 1메가바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5.25인치는 제일 큰 것도 720킬로바이트였고요. 3.5인치짜리 좀 더 작은 거 그게 오히려 하이 덴시티, 더블 덴시티는 그 정도는 안 되고 하이 덴시티가 되면 1.44메가바이트 720킬로바이트였던 게 종전에 그 3.5인치짜리에서 좀 작은 용량의 거 더블 사이드 더블 덴시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더 2배 정도 용량은 되어진 게 하이 덴시티인데 뭐 그 정도니까 메가바이트 정도 그러면 요즘은 뭐 거기다 무슨 자료를 담나 싶겠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는 동영상 자료도 별로 안 쓰고 했으니까 그런 데다가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성된 자료를 PC에 작업해가지고 디스켓에 담아가지고 그걸 다른 곳으로 일단은 다른데 플라피 디스켓을 읽어드리는 컴퓨터가 다 있었으니까 이때는 PC라고 안 불렀어요. 퍼스널 컴퓨터 등장하기 전입니다. 이 배치 모드에서 처리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발전시킨 게 70년대입니다. 타임 쉐어링 방식, 시분할 방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이와 같이 발전돼 갔던 거다. 80년대와 90년대가 좀 비교되어집니다. 요거는 개인 중심으로 이용되던 게 집단화되어졌다. 네트워크가 잘 깔렸다는 이야기죠. 인터넷 검색이라 그러잖아요. 90년대는.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 이용도 이 수치 정보 중심에서 텍스트 중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래픽, 멀티미디어, 애니데이터. 지금 21세기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라도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시각과 청각만을 이용한 게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 시각과 청각 이용한 게 뭡니까? 음성 자료, 화상 자료, 동영상 자료. 이런 종류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간의 다른 감각들이 있죠. 뭡니까? 시각, 청각 말고도 눈으로 하는 시각, 귀로 청각 말고도 나머지 세 개 남았는 감각이 뭡니까? 우리가 손이라든가 어떤 피부의 일부분으로서 느끼는 것, 닿아가지고 느끼는 촉감을 느끼는 촉각이죠. 촉각. 시각, 청각, 촉각 플러스 또 뭐예요? 혀로서 느끼는 미각. 그죠? 그 다음에 시각, 청각, 미각.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 그게 오감이죠. 오감.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5개의 감각이죠. 이 오감. 여기에 사실은 오감을 어쨌든 데이터로서 다 활용하는 게 이 21세기의 중반 이후 후반으로 가면 그렇게 돼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하나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80년대, 90년대 묶을 수 있고 21세기는 아직은 한참 진행 더 가야 됩니다. 이제 20년 지났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오감이 다 이용되어지는 어느 누구라도 아주 그냥 컴퓨터를 이용을 별로 못하는 그런 거 탐사하는 사람도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형 검색인데 N이라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종류의 데이터라도 다 쉽게 이용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 이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갈수록 좀 쉬워져 가죠. 기술적인 거 말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용이 쉬워져 가는 거는 우리가 점차 이 21세기형의 검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감을 활용하는 거. 오감 그러면 육감이라는 말이 떨어져. 그게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게 이게 ESP, Extra Sensory Perception, 초감각적 지각의 약자죠. 요 육감이라는 거 ESP는 검증이 안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초능력을 가졌다 그러죠. 뭐 텔레파시를 가져가지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교감을 느끼고 교신을 한다든가, 혹은 어떤 사물이 불투명한데도 그 뒤에 있는 사물을 투시할 수 있다든가 이러는 거. 근데 그거는 보통 인간이 가지지 않고, 또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기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육감은 과학적으로 아직도 검증이 안 되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초능력을 가졌다 그러는데, 이 초능력이 외부인들한테 딱 노출되면은 그 초능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졌다가 못 가졌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사기꾼들도 많죠. 유리겔라도 뭐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의 이 ESP, 이거는 뭐 데이터로서 활용되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육감이라 그러는 거. 우리가 육감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5개의 감각, 우리가 누구라도 인정하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까지 그 5개의 감각을 이용한 데이터. 요게 이제 21세기형의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DLS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활용되는 겁니다. 자, 정보 검색이나 이런 데서 하나하나의 특징, 추세, 비교 사항, 또 좀 더 세분화되어진 내용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과목에서 그걸 익히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8쪽에 DL의 기본 요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DL의 기본 요건이라고 해놨는데, 디지털 도서관의 기본 요건은 어떤 거냐? 잠깐만요. 자꾸 뭐가 나타났어. 기본 요건 3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그 28쪽 거기 나오는 대로 3가지, 3번째 줄입니다. 통합성, 개방성, 보존성, 요 3가지 요건을 가지고 DL의 기본 요건이라고 합니다. DL의 핵심 요건,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요, 원래 통합과 디지털화라고 합니다. 통합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2개 이상의 어떤 사물이 통합 하나로 묶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든 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통합이라는 말은 DL의 어떤 키워드를 이야기할 때 통합이라는 말은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이 통합성, 개방성, 보존성 요 3가지를 DL의 기본 요건이라고 하고, 이 DL의 기본 요건의 첫 번째 게 통합성, 좀 얘기한 겁니다. 영어로 integration, integrate, 통합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 3번째 줄의 끝에 통합성은 협업성, 상호운용성, 네트워크화와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써져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통합성하고 협업성, 상호운용성, 네트워크화가 유사한 개념입니까? 유사한 개념이 아니고, 요거는 지금 이야기한 그 3가지 협업성, 상호운용성, 네트워크화, 우리 교재도 이렇게 돼 있잖아, 파란색으로, 그죠? 이 협업성, 상호운용성, 네트워크화, 요거는요 유사한 개념이 아니고, 요 3가지 협업성, 상호운용성,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어야만, 요게 선행되어야만 통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협업성을 갖췄다. 이 콜라보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콜라보 많이 하죠. 요즘은 이제 뭐 콜라보가 아주 멋지다 하고, 두 집단이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콜라보가 있다 그러는데, 이 콜라보레이션을 줄인 말로 그냥 콜라보 쓰더라고요. 근데 그는 콩글리시로 우리가 그냥 쓰는 것 같고, 어쨌든 협업,
성을 갖춰야만 통합성을 갖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 interoperability라는 것은 이 operability가 운용성입니다. 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작동할 수 있다. 작동시킬 수 있다. 그걸 상호 간에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호 운용성을 갖췄다 그래요. 요거 또 자세한 거는 뒤에 가면 좀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고. 네트워크화. 요거는 좀 쉬운 말이죠.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고 요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통합성을 갖췄다. 통합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DL의 기본 요건의 맨 처음에 거 통합성입니다. 거기에 요 세 가지는 기본 요건이라고 전제 조건이라고 봐도 되지 선행 요건 말입니다. 이거를 통합성과 동의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넌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쭉쭉 끊어놨죠. 유사한 개념이나 동의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 세 가지 유형을 세분화시키면은 그죠? 통합성의 세 가지 요건. 참, 이 세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을 이제 갖췄는데 요걸 이제 유형을 나눈다. 세 가지 형태로 유형을 나눴을 때는 요 세 가지가 됩니다. 정보 자원, 정보 서비스, 시스템 통합. 우리 교재도 거기 나와 있어요. 위에서부터 8째 줄 정도에 보면은 정보 자원을 먼저 통합시키는 게 우선이다. 정보 자원을 택한다는 건 데이터의 통합 접근 환경을 제공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의 통합 접근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정보 자원의 통합이라면 통합의 대상의 첫 번째입니다. 정보 서비스를 통합시키는 것. 그것도 통합성의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서비스 환경의 통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소로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아마 정보 검색론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는 건데 주제명 표목표를 발전시킨 통제 어휘집의 일종입니다. 좀 대표 선수를 뽑는 거죠. 시소로스라는 거는. 단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주변에 뭐 변소, 그다음에 변소, 화장실, 해우소, 뭐 매화털은 뭐 임금들이 볼 보는 거. 옛날 조선시대 때 매화털이라고 불렀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똥간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제주도 가면 도통시라는 말도 쓰고 뭐 되게 많아요. 화장실에 관련되는 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대표 선수를 뽑으면 화장실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죠. 그와 같이 주제명 표목표를 발전시켜가지고 통제 어휘집을 쭉 만들어내는데 요거는 일반 딕셔너리 사전하고는 좀 다르죠. 그거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뜻을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 혹은 뭐 한글을 또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백과사전, 엔사이클로피디아 그런 거하고는 형식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요거에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시소로스라고 있죠. 주로 정보 검색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시소로스를 사용해가지고 서비스 환경을 통합시키는 거. 막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교재에 지금 정보 서비스의 통합으로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식별 체계와 전거 시소로스 지금 이야기한 시소로스죠. 협력 창고 봉사 등과 같은 통합 서비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비스 환경을 통합시키는 거. 이게 정보 서비스가 통합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소로스는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정보 서비스의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세 번째 통합성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세 번째 거 시스템을 통합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우리 교재에도 그 세 번째 유형은 해놨습니다만 DL의 내부 기능은 컴포넌트 기반으로 구성되면 이거는 시스템 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서비스해야 된다. 시스템이 여러 개로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그 구성원도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이게 보고되어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게 활용되어야 될지 헷갈립니다. 단일한 시스템을 구축해놔야지 뭐 좀 일사불란하게 처리되기도 하고 그 시스템 자체가 헷갈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 이야기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가 되어집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뭐다? 통합성의 세 가지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통합의 대상입니다. 정보자원, 정보서비스 시스템 통합. 자, 요게 이제 어쨌든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로 봐서 지금 DL의 기본 요건의 세 가지. 그 중에 두 번째는 뭐냐?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의 반대는 폐쇄성이죠, 그죠? 한자로 이렇게 적어놓은 눈에라도 좀 익혀두면 좋다 이야기를 했고, 요 개방성은 오픈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정보 접근의 개방과 응용 서비스의 접근, 요 두 가지가 개방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정보 접근이 개방되어진다. 응용 서비스가 개방되어진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 시스템을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시스템과 서로 상호 호환성을 가지지 않는 시스템을 활용하기 유명한 회사가 애플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IBM은 과거서부터 오픈 아키텍처 팔러시라고 부르는 이 개방 정책으로 많이 대적해 왔어요. PC 시장에서도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IBM은 오픈 팔러시였는데 애플은 자기네들 것만 사용했어요. 오늘날 이 모바일 중심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구글에서 주로 해가지고 연합군들이 같이 쓰죠. 삼성도, LG도 다 그런 거 쓰고,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많은 업체들도 그렇게 씁니다. 근데 애플의 iOS라는 운영체제는 애플만 쓰거든요. 좀 폐쇄적입니다. 좀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애플이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엄청나게 벌고 있죠. 그 스티브 잡스의 어떤 밑거름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개방성을 갖춘 시스템한테 밀립니다. 왜? 혼자서 그 많은 상대들하고 어떻게 다 싸워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방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응용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남 스타일의 저작권 방임, 크라우드 소싱, 지식인, 위키피디아, 웹 2.0, 이러한 체제들 전부 다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폐쇄적인 게 애플이고, 알죠? 크라우드 소싱이란 말, 지식인 서비스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 거기 있는 자료들 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활용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단 지성의 일부로서 같이 참여하는 거죠.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의 그런 내용을 위키피디아사의 직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여해서 위키피디아를 만들어갑니다. 집단 지성의 힘이죠. 웹 2.0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게. 뿐만 아니라 리눅스, 오픈 소스, 오픈 소스 저널도 있고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건 전부 다 이 개방성에 근거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게 뭐다? 보존성입니다. 보존성. 보존성은요, 우리 교재 29쪽의 메뉴에 나옵니다만 아카이빙이라고 표현하죠. 아카이브는 뜻이 뭐예요? 이게 원래는 그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다, 보관한다는 보관의 의미입니다. 참 원래는 여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고문서에 한정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카이브 문서 그러면. 근데 지금 오늘날은 고문서 교문서 등을 기록 본서에 보관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파일을 보관하고 보존하는 것은 다 아카이브라고 하도록 한마디로 의의가 확장되어졌다 그러죠. 어떤 단어의 뜻이 확장되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옛날에는 고문서 그러면은 높다는 이야기 아니죠. 오래됐다는 문서. 옛 고자. 고문서 중심으로 요 단어가 써 있는데 지금은 컴퓨터 파일의 보관 보존은 다 해당되지는 겁니다. 아카이빙, 보존성을 우리가 아카이빙이라 그래요. 모든 종류의 정보 자원, 디지털 자원의 영구적 보존과 접근을 하는 것은 이 보존성이라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조선왕조실록 우리가 세계에 어디 내놔놔도 꿀리지 않는 기록 문화의 보물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조선 왕조가 딴 거 뭐 좀 구태의연하게 승리하게 치우쳐가지고 나라가 허약해지고 저 국민들 고생시키다가 궁극적으로는 일제에 통합돼 버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겪었습니다만 어쨌든 훌륭한 거는 많이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왕들이 자기 멋대로 전행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기록을 남겨둔 겁니다. 당대에는 자기 거는 못 보게 하는 거. 근데 연산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막 보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건 원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국가 기록원에 있는 거, 이것도 정부 기록을 보존하는 겁니다. 우리 기록 문화의 찬란한 기록 문화의 어떤 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 아카이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레아 한글 자료로서 뭐 버전 1.0 이거 참 오래됐네요. 뭐 오늘날은 뭐 지금 2020년 현재 또 새로운 버전 한글 17이 나와 있고 2017이 나와 있고 이런가요. 그리고 뭐 아크로밧 리더, 그리고 아날로그 형태의 거, 디지털 형태의 거, 그 다음에 한자라는 표의 문자의 거, 우리나라의 표현 문자의 거, 이걸 다 설명하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뒤에 가서 좀 자세한 건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존성, 요거는 마지막에 이 DL의 기본 요건 세 가지 중에 하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통합성, 개방성, 보존성,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 넘버가 왜 안 나오지? 자, DL의 운영 체제는요, 우리 교재에 29쪽에 나옵니다만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